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휴대폰은 방전되었고 수압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채 싣고 가족과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붕괴 시나리오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생존주의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축해온 모든 물품들이 이제 당신의 가장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기고 2012년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해 왔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2014년 얼음 폭풍 때 지역 당국이 발전기를 목록화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였습니다. 그들은 비상관리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거리의 새 집은 주요 기반 시설에 필요한 발전기를 징발당했습니다. 소유주들은 영수증을 받았지만 발전기를 다시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닙니다. 공포 조장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사회가 붕괴될 때 역사적 증거가 보여주는 가장 먼저 압수, 몰수 또는 도난당할 7가지 유형의 품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품목들을 정확히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품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절박한 이웃이나 떠돌이 갱단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들도 실제 우려사항이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동안에는 단순히 약탈자들이 물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집단, 때로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특정 품목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붕괴 동안 정부군은 무작위로 집을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수집한 목록과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물품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위기가 먼저 오고, 절망이 오고, 그리고 나서 조직과 화력을 가진 자들이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웃이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든, 심지어 비상권한에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든, 당신의 물품은 누군가의 쇼핑 목록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품목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생존 가치, 운반 용이성, 통제 가능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힘들게 만들어 온 것을 지키는 것과 가장 필요할 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표적인 총기와 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 차가운 시체에서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카트리나 이후 뉴올리언스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집행 기관만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집집마다 수색하여 압수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은 헌법적 권리가 정지되고 보호수단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 세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장한 법 집행기관에 직면했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몇몇 저항한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무기는 어쨌든 압수되었습니다. 왜 총기는 항상 목록의 첫 번째에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붕괴 시나리오에서는 무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범죄 집단은 명백한 이유로 그것들을 원하지만
정부기관은 그것을 공공안전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이며 질서가 회복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당신의 총기를 원할 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첫째, 서류 작업은 몰수와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서류 흔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LA 폭동 동안 총기를 등록했던 한인 상점 주인들은 선제적으로 총기를 압수당했습니다. 반면 미등록 총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업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분산입니다. 모든 총기를 한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저는 발칸 분쟁에서 살아남은 세르비아 친구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들이 집안에 눈에 띄는 총기, 보통 오래된 사냥용 소총을 두어 우발적인 수색에 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방어용 무기는 다른 곳에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벽 뒤에 방수 용기에 묻혀 있거나 어떤 목록에도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이것을 편집증으로 치부하기 전에 아르헨티나의 경제 붕괴 동안 범죄자들이 총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주택 소유자를 고문했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찾을 수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은닉처를 준비한 사람들은 강도를 당한 후에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총기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야 할 두 번째는 작전 보안입니다. 당신이 무기고를 자랑하는 모든 사진, 직장에서 총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 그리고 차량에 붙어있는 모든 총기 관련 스티커는 광고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표적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에 새로운 소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때 이 어려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추후 제 차고는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데스밸리의 아침 이슬보다 더 빨리 사라질 두 번째 항목, 즉 의약품과 의료용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항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이나 심지어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집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위기 동안 인슐린은 금보다 더 귀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달치 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교환했습니다. 항생제는 정상 가격의 50배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는요. 잊어버리세요. 하룻밤 사이에 암시장 통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의료용품을 훔치는 것이 단순히 범죄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원 직원, 응급구조대원,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 또는 거래를 위해 의약품을 비축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당뇨병 환자이고 인슐린 공급망이 끊기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장질환이 있고 약을 구할 수 없다면 몇 주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어제는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감염에 항생제가 필요하지만 오늘 항생제가 없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의료용품, 특히 처방약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 나설 품목 중 하나가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위험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훔치기를 주저할 수도 있는 총기와 달리 의약품은 공정한 게임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당신은 단지 가족을 구하려는 것뿐이잖아요. 의료용품 보호 전략은 총기와 다릅니다. 첫째, 대부분의 약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장기 매장 보관은 항상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신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도, 분산, 그리고
신중한 조달. 오도는 눈에 띄는 곳에 미끼 의료용품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비처방 약품이 들어있는 작은 약장, 어쩌면 유통기한이 지난 항생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가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중요한 물품이 아닌 것들이죠. 누군가 약품을 찾을 때 뭔가 발견하면 더 깊이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저나 필수품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자료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비상용품을 마련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막막하게 느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단 $50로 가족을 위한 90일치 식량을 마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무료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정확한 쇼핑 목록이며 특정 브랜드, 가격, 그리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37가지 필수 품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텍사스 한파 때 알게 된 23번 품목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조리연료 없이 만들 수 있는 비상식량, 작은 아파트에서도 가능한 보관 팁,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 동안 물물 교환의 금과 같았던 주유소 간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또한 큰돈을 들이거나 창고가 필요 없이 일주일치부터 3개월치까지 물품을 늘리는 저만의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제대로 보관하면 수년 동안 보존되는 특정 오일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났을 때 바로 받아가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고 선반이 비어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의료용품 보호로 돌아갑시다. 의약품의 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의료용품을 한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저는 매일 가방에 3일치, 차량에 일주일치, 아내만 아는 은닉처에 한 달치, 그리고 집안에 3군데 숨겨진 장소에 주된 물품을 분산 보관합니다. 왜냐고요? 누군가 한 곳을 찾아내더라도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 신중한 조달은 주의를 끌지 않고 의료용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처방약을 한꺼번에 받거나 특정 약품을 상자째 사는 것은 눈에 띄게 됩니다. 대신 약국을 바꿔가며 이용하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으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합법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팁이 있습니다. 많은 처방약이 처방전 없이 수의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항생제는 인간 항생제와 분자적으로 동일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학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붕괴 시나리오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식량과 물품입니다. 이것들이 1순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습니다. 위기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식료품 저장실에 약간의 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이 주된 표적이 되는 것은 약 70이 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스위치가 켜지면 아주 격렬하게 켜집니다. 사라예보 포위 공격 동안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가구, 책,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태웠습니다. 오늘 $1 하는 수프 한 캔이 $100에 해당하는 가치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단지 음식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우리가 더 문명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진정한 붕괴도 아니었고 단지 공급망 교란이었는데도 사람들은 화장지를 놓고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실제 식량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굶주릴 때 식량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동일한 패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배급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분배를 위해 과잉 물품을 징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축자들이 문제라고 말하며 정당화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특정 식품을 일주일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불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설탕이나 커피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당신이 어떤 음식을 언제 샀는지 추적하는 특별 아이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사면 방문을 받게 될 것이고 초과분을 몰수당하며 때로는 비축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경제위기 동안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 시 개인 소유의 식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실제로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부터 정부까지 모두가 당신의 식량을 원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답은 제가 빙산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빙산처럼 당신의 물품 90%는 수면 아래, 즉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약 이 주치 분량의 일반 식량이 들어있는 눈에 보이는 식료품 저장실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이것으로 음식을 섭취하여 활발하고 실제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물품은 금괴를 숨기는 것과 같은 창의력으로 숨겨야 합니다. 붕괴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금괴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스니아 분쟁에서 살아남은 한 부부에게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 저렴한 패널을 사용하여 가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벽 뒤에 그들은 식량을 보관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들은 일반 식료품 저장실을 발견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간 다음 떠났습니다. 그들은 10피트 떨어진 곳에 숨겨진 3개월치 식량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또 다른 기술은 분산 저장 방식입니다. 생존주의자라고 외치는 하나의 큰 비축물 대신 수십 개의 작은 은닉처를 만드세요. 다락방 단열재에 숨겨진 쌀 한 통, 책장 뒤에 있는 통조림, 차고에 오래된 페인트통 안에 있는 콩이 든 마일라백 등입니다. 누군가 수색하더라도 모든 것을 찾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식량을 보호하는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존재를 모르는 것을 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식량 저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도둑이나 정부 요원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당신이 준비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당신이 최근 코스트코 쇼핑에 대해 게시할 때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에 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제 준비 상태에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족 사태가 닥쳤을 때 누가 그의 문 앞에 여러 동료들이 나타나 물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지 짐작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정확히 어디로 와야 할지 아는 적을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료와 발전 장비입니다. 발전기, 태양광 패널, 배터리 뱅크, 저장된 휘발유, 그리고 프로판 탱크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공하는 전력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중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일상입니다. 2003년 북동부 정전 사태 동안 사람들은 휴대폰 충전을 위해 수백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동안에는 암시장에서 휘발유가 갤런당 40달러에 팔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발전기가 도난당하는 것을 넘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연료와 발전 장비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들이 보통 위기 상황에서 당국에 의해 가장 먼저 규제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몇 시간 내에 연료 구매를 제한하는 비상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필수 서비스를 위한 연료 공급 증발이 올 것입니다. 저는 2017년 플로리다 연료 부족 사태 동안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실제 재난은 없었지만 허리케인 위험만으로도 패닉 바잉이 발생했습니다. 12시간 내에 주지사는 이미 연료 배급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유소는 구매를 제한해야 했고 상업용 연료 공급 증발에 대한 논의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연료와 발전 장비를 보호하는 것의 어려움은 그것들이 숨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작동 중인 발전기는 몇 블록 밖에서도 들릴 수 있는 소음을 냅니다. 태양광 패널은 공중에서도 보입니다. 휘발유 냄새는 독특하며 멀리 퍼집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숨기기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위장과 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발전기의 경우 2개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두가 발전기를 돌리는 낮 동안에 당신이 돌리는 작고 시끄럽고 저렴한 발전기, 이것이 당신의 미끼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진짜 발전기가 있습니다. 조용히 작동하는 고품질 인버터 모델로 밤에나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돌립니다. 여기에 소음 감소 전략을 결합합니다. 자동차 머플러를 사용하여 인클로저를 만들고 소리가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멀리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다른 문제를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지붕 장착 패널은 다른 사람들은 전기가 없을 때 당신만 전기가 있다고 광고하는 광고판과 같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설치하고 필요 없을 때 숨길 수 있는 휴대용 패널을 고려하세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은 뒷마당에 지상 설치 시스템으로 패널을 설치하여 필요할 때 방수포나 위장 그물로 위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전기를 보호하는 진짜 핵심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발칸 분쟁 동안 가장 잘 살아남은 가족들은 그들의 이웃과 상호 원조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수적인 필요를 위해 전력을 공유했습니다. 전화 충전, 의료 장비 가동, 중요한 음식 보존 등입니다. 이것은 자원을 훔치기보다는 보호하는 데 투자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5번째 항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통신 장비입니다. 라디오, 위성 전화, 메시 네트워크 장치, 심지어 인터넷 라우터까지 포함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는 음식이나 물만큼 귀중해집니다. 그리고 통신을 통제하는 자들이 서사를 통제합니다. 아랍의 봄 동안 정부는 단순히 인터넷을 차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위성 접시와 통신 장비를 몰수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특정 유형의 라디오를 소지하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동안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은 비상통신을 통제하려는 당국에 의해 장비를 몰수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통신 장비가 그렇게 표적이 될까요?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당신이 생존할 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주며 이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됩니다. 통신 장비를 보호하는 것은 물리적인 물품을 보호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도전 과제는 단순히 장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전송은 삼각 측량될 수 있고 안테나는 발견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장치에서 나오는 전자기 신호도 올바른 장비를 사용하면 탐지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제가 단계별 통신 보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수준의 통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필요한 것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와 일반 인터넷은 1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신을 준비된 사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송신은 안 되고 수십만 되는 기본적인 비상 라디오는 2단계입니다. 여전히 평범하고 생존주의자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3단계는 보호가 필요한 능력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휴대용 아마추어 무선, 위성통신장치 또는 메시 네트워크 노드 등입니다. 이것들은 숨겨야 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기 전에 지금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동안 라디오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6번째 항목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경험 많은 생존주의자들도 너무 늦기 전까지 종종 간과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도구와 하드웨어입니다. 저는 전기톱과 발전기부터 정수 시스템, 심지어 기본적인 손도구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실용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제조되지 않는 세상에서 재건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중해집니다. 아르헨티나 붕괴 동안 좋은 전기톱은 한 달치 식량과 맞먹는 가치로 거래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요리하고 몸을 따뜻하게 할 장작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치우고 지역 사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수 시스템은 너무 귀중해져서 사람들은 구성 요소를 거래하기 위해 수영장 필터를 분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구는 범죄자나 절박한 이웃에게만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재해 동안 기반 시설을 유지하려는 당국에 의해 가장 먼저 징발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사업부서가 전기톱, 발전기, 펌프를 빌리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산불 동안 저는 제 거리의 3곳의 다른 부동산에서 소방대가 펌프를 징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유주들은 화재 진압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들었습니다. 2년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보상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펌프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비상 대응 과정에서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도구를 보호하는 것의 어려움은 그것들이 부피가 크고 숨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기톱을 뒷마당에 묻었다가 파냈을 때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도구 중복과 위장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도구에 대해 3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끼입니다. 거의 작동하지 않는 낡고 허름한 버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차고에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훔치려 한다면 이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일상용 버전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보관되지만 접근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은닉 버전입니다. 새 것이거나 새 것과 같은 도구로 상황이 정말 나빠졌을 때를 위해 제대로 보관되고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를 보호하는 진짜 비결은 이것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드세요. 그 아름다운 새 발정이는요. 낡고 허름해 보이도록 칠하세요. 녹슨 효과 페인트를 사용하세요. 가짜 수리 패치를 붙이세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그 깨끗한 전기톱은요. 더럽게 만드세요. 덕트 테이프와 철사로 수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사람들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훔칩니다. 당신의 도구가 노력할 가치도 없어 보이게 만드세요. 이제 7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논란이 많은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당신의 지식과 정보 자원입니다. 당신의 비상 대비, 서적, 지도, 작성된 계획, 디지털 파일, 심지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까지 말합니다. 당신은 붕괴 상황에서 누가 책을 훔치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국 문화 혁명 동안 사람들은 특정 서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잘못된 기술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미국에서도 1월 6일 조사 동안 사람들의 디지털 장치가 압수되어 특정 유형의 정보에 대해 검색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통제 선례는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당국만이 아닙니다. 붕괴 시나리오에서 의학 서적은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귀중해집니다. 수원을 보여주는 지도, 농업 안내서,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 매뉴얼은 생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당신의 지식 자체가 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이 의학훈련, 공학기술 또는 광범위한 비상대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통제되어야 할 자산이 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위협이 됩니다. 발칸 분쟁 동안 교육받은 사람들은 특히 표적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총구 앞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중요한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납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자원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한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여러 개의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하십시오. 손톱 크기의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에 전체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이 MP 사건은 전자저장 장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의 물리적 사본을 보관하되 금처럼 숨기십시오. 제가 지식 캐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 즉 의학 지침서, 수리 매뉴얼, 지도, 농업 정보 등에 숨겨진 컬렉션입니다. 방수용기에 봉인하여 주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빼앗기더라도 지식은 당신이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지금 당장 정보 보안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술과 지식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상 대비 전문 지식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정보의 회색 인간이 되십시오. 특별한 것을 아는 것도 없고 독특한 기술도 없으며 위협도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노동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2019년에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홍수 이후 재난 대응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수와 응급의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시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며칠 만에 사람들이 제 집으로 찾아와 도움 조언 그리고 물품을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붕괴 상황에서는 그러한 관심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작전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 지식을 배우고 공유할 때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위기가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는 보호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때가 제가 가르쳐드린 자산 숨기기 및 보호에 대한 모든 것이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진정한 SHTF 시나리오에서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잠재적인 책임이 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원은 당신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은 당신을 이용당할 자산으로 만들거나 제거되어야 할 위협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심원 보안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준비를 1년의 원으로 상상해 보세요. 가장 바깥쪽 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만요. 다음 원은 친한 친구와 가족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많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안쪽 원은 점진적으로 더 작고 더 비밀스러워지며 핵심은 당신 또는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만이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각 항목은 다른 보호 전략을 요구하지만 모두 공통적인 원칙을 공유합니다. 중복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폐는 물품뿐만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도는 잠재적인 위협에 찾을 것을 주어 더 이상 찾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전 보안은 처음부터 당신의 준비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50로 91치 식량을 만드는 무료 가이드 기억하시나요?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물품을 보호하는 모든 지식은 보호할 물품이 없다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큰돈을 들이거나 당신이 생존주의자라고 광고하지 않고도 식량 안보를 구축하는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완전히 무료이며 물품을 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보관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반이 비고 모두가 절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아직 할 수 있을 때 지금 준비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비상 대비를 해왔고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어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물품을 구할 수 있고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사는지 보지 않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위기는 똑같은 교훈을 강화했습니다. 일찍 그리고 조용히 준비한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아남았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그 준비를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시나리오들은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때마다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상황이 시작될 때 쉬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색 인간이 되세요. 아무도 가져갈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이 가장 먼저 빼앗길 것에 대한 분석이 당신의 생존 전략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기로 선택한 어려운 진실과 역사적 패턴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확보하고 가족을 보호하세요. 필수 지식의 다음 장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